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굉장히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는 왜 그런 자생적인 역사 발전에 힘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천착하다가 이제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거를 역사에서 증거를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작업을 한 사람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자들이고 하나는 유신론자들인데,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자본주의적 분홍이 이제 소상공인으로 발전해서 부르주아가 되는 그 과정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도 농업 부분에서 분홍이 등장하고 있었고 또 상업 부분에서 그런 농업 생산물의 그 확대된 생산물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관을 가지고 역사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연세대학에 오래 재직한 김용섭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막스주의 사관의 농업 부분의 발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그 조선 후기에 농업 발전이 어떻게 됐고 그 농업 발전이 자체적으로 자본주의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 와서 그 씨앗을 망가뜨려서 우리나라가 발전 못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작업을 하는 분이 이제 김용섭 교수라는 분이 있었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돌아가셨나요? 잘 몰라서. 사실은 저하고 연세대학에서 연구실을 마주 썼습니다. 제가 쫄병 교수로 갔더니 이분은 이제 원로 교수로 은퇴하기 직전인데 연구실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관이고 그 사상이 굉장히 공산주의적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학계가 갖고 있던 그 공리공담, 아무런 역사의 실체적 증거를 찾지 않고 그냥 말로만 버티는 그 역사학 전통에서 새로운 이제 그 연구 경향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젊은이들로부터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대학 다니시던 여러분 또래의 그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 민족주의 사관이 등장하면서 우리 조선도 자체적으로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일본 때문에 그게 좌절이 됐구나. 우리도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같은 어떤 발전의 씨앗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찾아서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살아계시죠. 그 작업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게 이제 지금은 책으로 집대성이 돼서 뭐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 1, 2 뭐 그래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역사학계에서 이분만큼 연구 업적이 많은 사람이 없고 그 연구 업적이 많은 것을 그 당시 대학원생들 중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김주성 교수님도 아마 그 포함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짐작이 드는데, 이제 그래서 대학원에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분의 말하자면 직접적인 제자이거나 간접적인 제자가 됩니다. 다. 그리고 이제 이 농업 부분의 발전보다 이제 서양 그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이제 농업의 발전이 중요하냐 상업의 발전이 중요하냐는 논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상업 발전에 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이제 고려대학의 강만길 교수이고, 그래서 김용섭 강만길이 말하자면 그런 막스주의 역사관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재해석해서 자체적인 발전의 능력이 우리나라도 있는 나라다라는 어떤 일종의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자극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강만길 선생은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엉터리 학자고, 대신 김용섭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연구 성과를 뒤집는 연구 성과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내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이영훈 교수가 그 김영석 교수의 연구 결과를 뒤집는 연구 성과물을 많이 내서 김영석 교수보다 혹은 김영석 교수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내면서 이제 역사학계의 바닥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바뀌고는 있지만 이미 이제 그 김영석 교수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뭐 지금은 40대, 50대, 60대까지 포진을 하고 우리나라 역사학계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계가 좌경화됐다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그런 민족주의 사관의 거두인 김영석, 또 그 아류인 강만길은 고대 교수님이고요. 이분들이 뿌린 이제 그 씨앗이 이제 좌파의 숙주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이렇게 좌편이 됐고, 또 한 가지 이 유물론자 말고 유심론자들이 강조한 게 이제 실학입니다.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사상적 업적을 봤더니 마치 영국에서 기독교 청교도 정신이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했듯이 우리나라에도 실학의 전통이 이제 그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 원리를 공부하는 전통이 있고, 그것이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동력이다 라는 해석을 하면서, 말하자면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이 기업형 분홍과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실학 사상이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를 발전시키는 양대 축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대학가가 전부 이 민족주의 사관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역사학계가 뿐 아니고 사회학 전체를 휩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학생 운동권, 북한하고 연관 있는 이제 주사파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80년에 광주에서 뭐 이제 군인들이 민간인을 죽였다 하는 그 의협심, 지금 와서 보면 그것도 다 100%,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야만적으로 사람을 정말 죽인 거냐, 아니면 뭐 북한이 공작원을 보낸 거냐 하는 논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대학 다닐, 제가 775 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80년 광주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주에서 어떻게 군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일종의 의협심이죠. 그 당시 이제 사태를 잘 모르고,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주의 사관과 운동권이 만납니다. 그래서 운동권이,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자생적인 근대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자생적인 발전의 씨앗을 망가뜨리고 거기에 매판적이고 종속적인 자본을 심어서 식민지 지주제, 식민지 자본, 식민지 형태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왜곡된 발전의 길을 걷게 됐다. 그래서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에 나타난 자본가들은 매판적인 자본가다. 민족주의적인 자본가가 아닌 매판 자본가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종속을 심화하고 독점을 강화해서 민중을 수탈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민족주의 사관이 60년대, 70년대를 들여다보는 현실이고, 그 현실이 학생들 사이에 다 공유가 되면서 지금의 운동권 그 이제 정서가 그때 젊은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그 세대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사회의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인데, 그럼 우리나라 역사가 실제 그러냐 하는 걸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살아있는 증인이고, 그 살아있는 증인들의 경험이나 지금 객관적인 실상은 우리 경제가 과거에는 정말 못 살아서 그 후진국 경제의 대표적인 6.25 전쟁 직후만 해도 뭐 가장 지금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서 기아인 상태에서 무슨 뭐 역병이 돌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주변에 파리떼가 들끓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사냐 하는 상태의 나라였던 나라에서 지금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고, 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고,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가 되고, 현대차가 세계 뭐 5대 자동차 메이커가 되고, 이런 상태가 그러면 매판적인 자본의 결과냐, 매판 자본주의가 발전한 결과냐, 또 그런 왜 겉으로 드러나는 기업의 발전뿐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넓게 보면 몇백만 명의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힘들게 일했지만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그 결과가 그 노력이 누적이 돼서 이제는 뭐 어느 나라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뭐 이번에 정부는 지금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법으로 잡아가도록 되어 있는 법까지 이제 제정을 하는 상태로 발전했으니까 맞으면 우리나라는 모범적으로 발전에 성공한 나라인데 그 발전의 성공 과정을 매판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종속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민중을 수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민중이 수탈되기는커녕 60년대에 그 못 살던 상태에서 70년대, 80년대가 되고 지금까지 가면서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됐잖아요. 평균 소득이. 그리고 하여튼 그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60년대 여공 생활을 하던 그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그 여공들의 노력으로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용돈을 받아 쓰기도 하고 약값을 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남자 형제들의 학비를 대고 해서 그 남자 형제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70년대 중화공업화에 참여해서 공고를 나오고 취직이 다 되고 그 사람들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지금은 중산층이 돼서 마이홈, 마이홈을 거쳐서 이제 해외여행을 추석 연휴나 설 연휴에 틈만 나면 해외여행을 가서 인천공항이 막 북새통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런 나라의 발전 과정을 민족주의 사관이 얘기하듯이 일본의 매판자본, 미국의 매판자본이 들어와서 민중을 수탈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엔 이 민족주의 사관이 일본의 침략받은 상황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사회의 변화의 실체를 정확히 그려내지 못하는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외부의 어떤 제약이나 강제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맞으면 제국주의가 식민지 형태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그 침략에 대응하는 어떤 동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침략에 좀 식민지가 되는 것 같은 이제 굴복을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외 자본과 경쟁하면서 우리 국내 자본이 성장을 해서 마침내는 삼성전자와 같이 다른 일본의 소니를 눕히고 미국의 IT 산업을 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면서 극복해가는 과정도 사실이니까 일방적으로 선진국의 선진국의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판 형태로밖에 발전 못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 민족주의 사관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잘못된 것이 실증된 경우가 우리나라이죠. 많은 경우에 60년대, 70년대 잘 나가던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가 대표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라틴 아메리카가 그때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을 받아들여서 종속의 형태로 많이 맞으면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의 나라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자국의 시장을 해외 자본에다가 개방을 하면은 그 나라 경제가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한편에서 증명된 일이지만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나라는 그하고 반대인 거죠. 외국 자본을 빌려와서 그 자본으로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장이 이윤을 남겨서 빌린 자본을 다 갚고 많은 돈을 번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포항제철이고 또 포항제철 말고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기업이 60년대, 70년대 추진된 중화공업화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중화공업화라는 것은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국교 정상화의 자금으로 받은 돈, 또 해외 여러 가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 이런 것들을
알뜰하게 쓰면서 고속도로 닦고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사람들이 한 공장에 5만 명씩,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에 한 공장에 5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5만 명씩 일하는 공장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빌린 돈을 다 갚고 원가를 빼고도 남아서 지금 이제 돈벌이가 되는, 물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공을 한 것을 민족주의 사관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절대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관의 핵심은 조선 후기에는 자체적인 발전의 동력이 있었다. 근데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자생적인 발전의 동력을 짓밟혔다. 짓밟히고 나서 그러면 50년대, 60년대 어떻게 됐냐는 질문에 그 자리에는 일본의 의존적인, 미국의 의존적인 자본주의가 기형적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 민중을 수탈하고 있었다.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해야지 민족주의 사관이 성립이 되고 이제 증명이 되는 판인데, 실제로는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찌그러진, 세계의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상태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하는 과정에 들어가죠. 그게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정말 그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그럴까요? 97년의 위기입니다. 97년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이게 왜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잘 나가다가 이 모양이 됐나 하는 이제 걱정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민족주의 사관으로 머릿속에 꽉 찬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주장하던 게 드디어 맞았구나. 드디어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만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하더라도 자기는 이론적인 입장이 맞으니까요. 매판적이고 기형적인 외국에 종속된 자본주의가 발전하다가 드디어 자체 모순으로 무너지는 게 97년의 외환위기니까 나라는 망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신나는 거죠. 그래서 곧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뭐 그 과정에 이제 뭐 김대중이 잘했니, 김영삼이 잘했니 하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고, 어찌됐든 우리나라 경제는 그 이후에도 지금 20년이 넘게 계속 발전해서 조금씩이나마 더디지만, 과거 60년대, 70년대보다는 더디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민족주의 사관으로 무장을 한, 뭐 이게 무장인지 뭐 하여튼 잘못된 무장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대통령일 때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쭉 어떤 발전의 트랙에서 처음 약간 빗나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감히 우리나라 전체를 한꺼번에 확 바꾸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눈치 안 봅니다. 뭐 이런 어떤 삼성이나 무슨 대기업을 때려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찰이나 사법부를 뒤집어 엎는 일까지 아마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헌법을 바꿔서 다행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전체 의석의 300석 중에 한 120석 넘게 했기 때문에 헌법을 지금 못 바꾸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숨어있는 아젠다 중에는 앞으로 1년 반 후에 국회의원 선거, 한 2년 남았나요?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1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확보하던가, 자기들과 자기들 우군인 뭐 정의당 뭐 이런 군소, 그렇지만 의석을 한 1, 20석씩 갖고 있는 이런 정당들이 전부 합쳐서 200석을 넘게 만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연동형 비례제니 뭐 온갖 지금 방법으로 탐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를 자기들이 필요한 그 헌법 개정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고 나면은 연방제 개헌으로 갑니다. 이거는 불을 보듯 분명한 겁니다. 남북의 좌파 연합을 만들겠다. 북한에 있는 원래 좌파와 남한에 있는 새로 좌파 정부가 연방제로 가자. 낮은 단계의 통일을 하자. 이게 뭐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확보가 됐고, 그 정치 권력 아래 관료들은 다 엎드려서 지금 눈치 보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그것이 미치지 않던 사법부까지도 지금 싹 바꾸고 있고 해서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자기들 수준에 들어가고 나면은 마지막 남은 자기들의
이 좌파 남북 연방제를 위한 마지막 걸림돌은 지금 헌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이 남한의 독자적인 정통성을 이게 조문화하고 있는 헌법을 바꿔서 이제 연방제로 가자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 연방제로 가는 과정에 뭐 이석기 복권시키고 뭐 아마도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가 확실해지면은 빠르면은 그러니까 내년 봄쯤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킬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석방시키면은 이제 야권이 또 뭐 내분이 나겠죠. 자유한국당이 요번 국회의원 21명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으면서 생기는 내분에 쪼개지던가 요번 기회에, 아니면은 안 쪼개지면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 순간 또 뭐 하여튼 잘잘못을 따지면서 또 한 번 내분이 생기고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면서, 그래서 당이 갈라지고 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연방제 개헌으로 가는 좋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그 정치적 아젠다를 내다보고 대응해서 반드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반수를 넘기는, 우리 편이 과반수가 넘는 그런 국회 구성으로 만들어 놔야지 안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민족주의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연방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에 가장 기본 뿌리에는 민족주의 사관이, 그 민족주의 사관은 그래서 남한은 매판적이고 종속적인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은 자생적인 역사 발전의 길로 탄탄히 가고 있어서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 봉건 전통사회에서 사회주의로 마침 한꺼번에 그냥 점프를 해버렸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라고 연결이 되는 해석을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그걸 더 쉬운 말로, 더 자극적인 말로, 더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먹히는 말로 전하면서 뭐 공영방송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 뭐 온갖 채널로 지금 그거를 설득해서 세뇌해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결의를 다져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유 교수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잘 해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중심에 있는 문제가 교과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유 교수께서 어떤 지금 판단하시고 어떤 처방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져 있는 게 지금 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민정 교과서에 거의 모든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출판사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이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민족주의 사관으로 현대사를 보면서 현대사를 쓰기 때문에 예컨대 전태일은 노동의 열사가 돼서 엄청나게 교과서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에 이병철과 정주영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도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이병철과 정주영이 우선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기업인으로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 와중에 이러저러한 전태일 같은 사건도 있었다라는 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정상적인 교과서 집필의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현실은 그런 이제 내용이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정중이나 이병철은 다 매판 자본가들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고, 전태일이야말로
노동 열사로 뭐 노동자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데 사실 이 전태일 얘기만 해도 제가 또 따로 드릴 말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 교과서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이제 좀 바꿔보려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드디어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국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도입해서 하다가 어정쩡하다가 이제 최순실이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서부터 뭐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아예 얘기도 못 꺼내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시장 논리로 자체적으로 그 역사학계가 이런 사관도 인정하고 저런 사관도 인정해서 교과서에 출판사마다 서로 다른 교과서를 내게 하고 그 교과서 중에는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을 긍정하는 사관을 담은 교과서가 나와서 그게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 지금의 거민정 민족주의 사관을 이길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은 저는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한 20, 30년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뭐 5년 안에 이 역사교육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불가능해서 저는 만약에 다음번 권력을 찾아오면은 이 문제는 양보고 토론이고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정부가 자기네 입장에서 마구 밀고 나가면서 지금 우리로서는 그냥 이렇게 벙 쪄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다음번 정치 권력을 저희가 확보하면은 이 교과서 문제나 이 민족주의 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통 사관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강조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걸 시장에서 경쟁해서 프레임을 바꾸겠다고 하면은 뭐 그 과정에 또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또 바뀌면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네. 미안합니다. 그동안 그 전희경 의원 같은 몇 분들은 굉장히 그 소리 높여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은 자유한국당의 입장,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몸을 담고 계셨으니까 한번 정리해 봐주세요. 제가 거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장래를 내다볼 때 가까운 장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여권 세력을 총선거에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는 현실적으로는 방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안에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과연 당적으로 이해하고 당 안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사고의 흐름이 저리에 흐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거 좀 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 합니다. 이동 목사님이 다 아시면서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다른 분들보다는 좀 가까이 가서 그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 문제를 국가의 중요한 어떤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쓰레기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뭐 국가적으로 이런 사관의 문제가 정말 문제니까 이걸 좀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옛날 당정 세력만도 못하는 존재들이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어요. 당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이론적인 어떤 근거도 만들어서 당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저 국민안전운동 전쟁한 총재입니다. 오늘 강의는 아주 귀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도 이 정치를 해오다가 결코 사상전에서 완전히 이제 탄핵을 계기해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코 좌파 사상과 우파 사상, 아까 말씀드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좌파 우파 상태에 이르러서 지금 우파가 거의 지금 멸망 상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굉장히 최대의 역사적 위기다 저는 이래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수님 볼 때에 이걸 핵심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를 좀 지각해 줄 수 있으신지. 제 생각에는 그나마 학계에서 자생적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실증이 되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우리나라 역사를 더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보는 거구나 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걸 기다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나마 가장 쉬운 게 정치 권력을 잡고 그 정치 권력을 교육해서 정치 권력이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집행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거에 이겨야 됩니다. 근데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과거와 같이 여야가 좌우가 그냥 한 당 대 한 당으로 싸움을 하면은 사실은 선거만 잘하면 이기잖아요. 그동안 정권교체가 서로 되면서. 근데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문제라는 것은 아까 뭐 댓글에서도 그 댓글 상황을 설명하시면서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이 문재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북한핵은 해체조차도 못하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문제다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한 대통령 후보 한 사람으로 몰아줘서 그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하는 환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잘 못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 잘못을 겸허히 수용해서 우리 편을 좀 집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로 거론이 되고 있는 오세훈을 그럼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세훈을 우리 정치적 지도자로 대표시키자 혹은 뭐 정우택을 그렇게 하자 뭐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나 동의를 하실지 또 뭐 잠재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황교안은 그럼 괜찮다. 또 홍준표가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마 너무 지금 편차가 심해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이제 당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한 20명 저렇게 몰락시키면서 생긴 갈등으로 분열을 하던가 만약에 분열이 안 되면 정치 공작 차원에서라도 다음 내년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석방시키는 일을 쟤네들이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그동안 니네는 뭐 했냐 이러면서 또 온갖 잘잘못이 나오고 그 여파로 당이 지금같이 한 당으로 유지가 돼서 저쪽에 민주당, 이쪽에 한국당 양대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구도를 얘네들이 절대 허용 안 할 겁니다. 계속 분열하는 작업을 할 거고 거기에 지금 이미 대한애국당은 절대 저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하느니 우리가 그냥 뭐 따로 하겠다라고 지금 뭐 얼마 안 되지만 그게 현실 정치에서 1%건 2%건 5%건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선거에서 이기기 더욱더 힘들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지금 현재 그 흐름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몰랐던 부분까지 겹쳐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이 판이 대단히 뿌리가 깊고 또 널리 퍼져 있어서 그리고 그 판이 사실상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성계를 장악하고 있다. 역사학계를 이미 장악했고 사회학계가 그렇게 넘어가 있고 이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것 때문에 전교조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모든 역사학계가 와서 산출이 되고 끊임없이 이제 재생산되는 과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오래된 이 현상이 일어난 게 80년대 김용섭 씨의 그를 거두로 해서 생겨난 민족사관 학자들에 의한
그 영향력이 대한민국 판을 다 휩쓸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미 견고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80년 이 김영섭 씨에 대한 얘기를 알고 들어보지도 못한, 예를 들면 그 이전 세대들만 사라져가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세대들이 존재하지를 않아 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민족사관에 의한 역사로 완전히 전체가 다 이렇게 교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서 이기냐 지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힘을 내는 그 동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사관이 주장하는 이 모든 논리를 1대1로 그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 그룹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심에 대해서 정신적인 동력을 집어넣어주고 그래야 운동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근데 머리에 아무것도 논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울분만 토해가지고 문제를 선거에서 표를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한들 여론 조작에 의해서 이건 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지금이라도 우리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학계에 계셨기 때문에 정치계를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학자 그룹이 적어도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이 민족사관과 대결해야 되겠다고 정리하시는 학자 그룹이 100명이라도 모여서 이 학자 그룹이 앞장서서 끊임없이 하루에 한 가지씩 역사가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하고 국민 교육을 시키지 않는 한은, 그래서 지금 이 교육제도가 잘못되고 역사교육 잘못되고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해내지 않는 한은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김영섭 교수가 논문을 많이 쓴 시기는 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썼던 논문들이 80년대 주사파 운동권하고 만나면서 이제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된 게 사실이고요.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영섭 교수가 미친 영향을 받으면서 대학원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야, 이거 따져보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영훈 교수인데, 이영훈 교수도 지금 은퇴한 나이가 됐지만 그 이영훈 교수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영훈 교수의 그룹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김영섭 교수가 자기 제자들 일부와 처음 시작했듯이 이영훈 교수 그룹이 있고,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상당한 그 능력 있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사실은 역사학계 내부에서는 되게 재밌습니다. 이영훈 교수 그룹이 최근에 써낸 논문이 다 옛날에 김영섭 교수가 썼던 논문의 내용을 뒤집어 엎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그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학계 내부에서는. 다만 위의 세력이 그 김영섭 쪽의 편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업적이 이제 제도화돼서 교수 자리를 얻고 또 영향력을 갖고 교과서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정도까지로 크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밑작업은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김영섭 교수 논문이 엉터리라는 걸 이제는 그 이영훈 교수 그룹이 연구를 많이 해놔서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그거를 내놓고 이렇게 바깥에 막 이렇게 이 김영섭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끼리는 엄청 논쟁도 했고 이미 그 뿌리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학으로 퍼지고 있고, 예컨대 저만 해도 제가 최근에 쓴 책 중에는 전태일이 그 노동열사라는 식으로 추앙받을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해서, 전태일은 운동권이 자살을 사주해서 자결당한 사람이다, 자살당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상당히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저대로 그게 거짓말이 아닌 실증적인 자료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정리를 해놔서 그런 작업들이 뭐 저도 그렇고 이제 각 분야마다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진실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길 겁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80년대 운동권 같이 김영섭 교수의 사관을 학생운동의 힘으로 이렇게 점화시키는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우파에서. 오늘 강의를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이 네. 꽤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지금 돌아갑니다. 걱정 마시고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가서 순서를요. 그럼 말씀하시고 그다음 저기 홍 대표 그다음에 저쪽 도영석 그다음에 우리 고대 한꺼번에 좀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예. 아니 이것은 좀 민족사관 말씀 잘 들었고 배운 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직적 차원에서 그 민족 사관에 의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우리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계에 이런 많은 문제를 나타냈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 수평적인 문제도 하나 좀 곁들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그 전략 전술과 그 공작자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에서 국공합작 역시 민족을 내세우고 호지명이가 공산화를 시킨 것도 바로 그 민족론을 내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70년도에 김일성이가 5차 당대회 때 민족 해방혁명이라는 걸 내세웠고 75년도에는 뭐를 했었냐면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전술의 틀을 만들어 놓고 방침까지 설정해 놨습니다. 그게 75년도는 월남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그 민족 해방론을 내세워갖고서 계속 그 주한미군 철수를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와 민족사관이 결부가 돼서 그들의 공작에 의해서 우리 75년도 그 이른바 주사파라는 게 그때 생겨졌다. 이 주사파라는 게 우리 민족사관에도 뿌리도 있지만 중심적인 게 이 수평적으로 이런 공작에 의해서 이랬는데 이 공작에 의한 게 더 많다. 이런 걸 갖다가 한번에다 보면 얘들의 그 비법적이고 불법적인 게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걸 했지만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체적으로 김영섭 교수가 처음부터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본인이 이제 그 열심히 논문 쓴 것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말하자면 자체적인 역사 발전의 동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주사파가 등장하면서부터 결합을 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네,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이 전문가들의 그룹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김영섭 씨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민족사관에서 모든 역사학계 제자들이 그렇게 커지고 교과서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면 조금 전에 지적했었지만은 그 역사학계 지금 40, 50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그 대학생들이 유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역사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이걸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또 학생들이 역사관에는 유교에 대한 역사관에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민족사관에 입각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학생들, 이제 제가 접하는 거는 연세대 학생들이고요. 연세 2학년, 3학년 학생들 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전교조 선생님이 얘기한 것을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이제 그 전교조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이제 여기 제가 설명한 민족주의 사관인 게 틀림없고, 그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 그 매체는 인터넷입니다. 신문이나 이런 건 안 보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지금 그 대학생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인터넷이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조영건 대표도 인터넷에 관한 댓글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라는 매체에서는 우파가 좀 강하고요. 나머지 모든 인터넷 영역은 좌파가 셉니다. 그 영향을 학생들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교과서의 영향, 선생님과 교과서의 영향, 동료 학생들의 의견을 포함한 자기의 그 오피니언을 제공해주는 인터넷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좌편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6.25, 그래서 6.25에 관한 것도 6.25가 김일성이 시작한 전쟁이다라는 것까지는 아는 것 같고요. 다만 예컨대 6.25 때 이승만이 넌승만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전쟁이 났는데 기습 남침을 당해서 당연히 서울을 이제 지키지 못하면 본인부터 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서울을 피해서 그러니까 서울 시민보다 먼저 내려간 것이 서울 시민을 사지에 몰아넣고 자기만 살라고 도망간 넌승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문제입니다. 그거 다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학생들은 아주 냉소적으로 아니 지도자가 왜 서울 시민한테는 안심하라고 그러고 자기만 살라고 도망갔느냐 그 임진왜란 때 선조 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도자가 적군의 총알에 맞아 죽거나 포로가 되는 게 그러면 잘하는 거냐 니네 생각해봐라. 우선 지도자가 살아야지 그 다음에 뒷일을 도모하면서 인천 상륙작전도 하고 북한을 해방하는 문제까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그런 일시적인 그 기습 남침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욕할 일이 뭐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저는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하여튼 걔네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비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짧은 시간이지만은 근래사에 왜 지금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아주 그런 거 강력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지금 문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분노 속에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역대 대통령 공산주의 좌파 대통령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극치의 그 비논리성 그다음에 거짓말, 기만 이런 거 아주 총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제 아까 그 유튜브라든가 국민의식이 자꾸 이제 좀 다시 바뀌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가정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이제 뭐 아웃도 됐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민족주의 사관에 뿌리를 두고서 이렇게 막 좌편향되고 이렇게 극치로 달한 것이 좀 꺼질 수 있고 또 좀 뭐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만약에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다면 대통령을 우리 편에서 세울 수 있다면 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 교육부 장관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책임지는 교육부 관리들과 위원회에 사람을 제대로 임명을 해서 교과과정을 바꿔야겠다. 빨리 교과서를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옳다고 온갖 매체들이 좀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국민연호를 바꾸고 그렇게 밀고 나가야죠. 얘네들이 지금 하듯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조금 하다가 그 바꾸려고 그러는 노력이 좌절한 셈이잖아요. 다음번 권력을 우리가 만약에 잡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 혼란을 겪지 않고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권력 잡는 그 순간,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이 작업을 아주 세밀하게 밀고 나가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우왕좌왕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미리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또 분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수님 지금 강의를
그러니까 그냥 아까 빵 먹으면 카가 얹혀버리는 것이 매우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내재적 발전론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사회학이나 역사학에서는 꼭 해방 전후 최근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헌법 정신이나 뭐를 보더라도 당군의 개국 정신에 홍익인간 대세 유화의 이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기라성 같은 우리 학자들이 모여서 한 데도 들어있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찾지를 않고 꼭 다 나라 뺏긴 다음에 겨우 하는 거기서 가지치기 나오는 싹을 갖고 덤비느냐 이게. 바로 거기에서 좌파들한테 민족이라는 거대한 우를 내던지고 우리는 옆에서 곁다리 나오는 걸로 대항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는 절대 게임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나는 우리 교과서 문제가 우리 애들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되게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우파들은 되게 비겁해요. 식민사학을 얘기를 하고 진화의 패권사학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체의 우리의 자긍심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민족사학이 전부 좌파 80% 이상이 좌파로 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본능은 내던져놓고 왜 대응을 하는지 그게 우리 역사학계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우파들이 정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야당들이 정권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것은 지금 대응하기 힘듭니다. 아까 우리 이동국 선생님께서 자유한국당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을 한번 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레일에 근대화 작업, 산업화 작업, 선진화 작업을 해나가는 노선하고 대중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고방 집들을 만들어가면서 키우자는 경제노선 거기에서 4.19에 의거로 해서 정권을 줬던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5.16 혁명을 갖게 된 건데 그 위에 큰 레일 깔아놓은 거를 지금 계속 깎아먹고 있고 고장나게 하고 있는 현상을 그 두 가지 라인을 갖고 보수주의자들 우파에 지금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신한국당 내부를 보세요. 서청원 씨부터 전부 지금 여기 오늘 김문수 선생 안 오셨습니까? 김문수 선생은 전부 민주화 상도동 계열의 사람들과 김대중 계열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적장 가지고는 절대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만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역사학계가 학자든 학자들대로 실제적인 역발상에 그러니까 적전수를 좌파들의 적전수를 역전하는 그 대응하는 벤치마킹을 하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활동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시간이 안 된다고 직접 봅니다. 듣지 말고 이 다음까지 다 한다면. 예, 오늘 이 자리 처음 나온 30대 학생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백계대학교 대저고를 붙인 당사자입니다. 제가 저는 유상식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연세대학교 출신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비상식 국민회의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를 갔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30대라는 게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리 올 때마다 제가 서글픈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이렇게 좋은 콘텐츠와 그리고 나라를 위한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수되지 않고 딱 이 단계에서 소멸되어가는 모습이 저는 가장 서글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결국은 저희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게 있다면 어른들로부터의 그런 권위의식과 그리고 이른바 꼰대라고 하죠. 요즘 아이들 말로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탈 심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보다는 말 그대로 런승만이라고 부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세대학교 상당수의 학생들은 올바른 우파관이랑 자유시장 경제주의랑 법치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나 살기 힘들고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선동하는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호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회의해야 되는 내용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이걸 젊은 세대에 전수시킬 수 있을까? 또 만약에 어른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구를 매개로 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로 여기 계신 분들이 논의에 초점을 좀 더 몰아주시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려고 손을 내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외롭게 그렇게 대적을 붙이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도 원하지만 서로가 쓰는 언어와 생활과 그리고 습관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불일치의 간극이 너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석춘 교수님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또 무엇보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제 역할을 청사진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지도 편들해 주시고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시겠지만 매주 토요일 날 강화문하고 대학문 서울역 이렇게 한 몇 군데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은 따로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거의 취지가 비슷한데 그 물주가 달라서 소위 말해서 물주가 달라서 그런지 정말서 통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한 대다수가 참여는 하지만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같이 함께 하면 그 시 효과가 더 클 건데 왜 중군 남북을 시하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소위 그래도 보수의 분류를 할 수 있는 자한당이 거의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한다. 한두 사람 가끔가다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자한당에서 합쳐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두 분 우선 우리 젊은 사람 30대 청사진 한다는 학생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제 젊은 분이 얘기하신 거는 사실 저도 그 똑같은 심정이고 이 윗세대의 걱정과 이 관심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좀 소통이 잘 되고 상호 보완적인 그 모습으로 역할로 이렇게 좀 승화가 되면은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정말 어렵고 묘한 그 이상한 이게 서로 연결이 되면 서로 망가지는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자유한국당에 제가 그 혁신위원장 일을 할 때 청년들하고 소통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내부에서 강하게 했고 원론적으로는 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청년단체, 여러 또 청년단체를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단체들이 굉장히 소규모로 많이 있더라고요. 우파 청년단체들이. 근데 그 우파 청년단체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해보면은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뭐 배경이 다르기도 하고, 지향하는 게 조금씩 다른 이유 때문에 서로 굉장히 질시하더라고요. 청년단체들끼리 쟤네들은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하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게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혁신위원장 할 때는 뭔가 하여튼 그래도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지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와서 만나면은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막 합니다. 그러면 야, 그건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지난번에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인데 걔네들하고 좀 합쳐봐라 그러면은 말로는 합친다고 그러고 실제는 안 합쳐지더라고요. 매일 서로 간에 쟤네들하고는 일 못하겠다라고 싸움만 하게 되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그때 끼어서 어떻게 좀 니네 힘을 좀 합쳐봐라라고 유도를 해도 결과가 매번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아까 그 꼰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어르신들이 사실 본의 아니게 꼰대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한다는 말은 마음으로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젊은 사람들한테 뭐 속되게 표현하면 잘 보이고 싶기도 한데, 이분들 살아오신 나를 포함해서 이 과정이 그런 일을 체질적으로 못하게 이제 굳어져 계세요, 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요새 여성이나 뭐 자식들이나 손자들한테 잘하고 싶지만 버럭하거든요. 집에 가시면은 다 아마도. 그게 그냥 이 사회생활에서도 그냥 묻어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만 해도 우선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버럭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하여튼 어려운 문제이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좀 우파도 이 세대 간의 소통이 될 텐데 서로 간에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빨간 옷 입으신 어른이 질문하신 그 태극기 집회가 왜 통합이 안 되느냐 하는 건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그 혁신위원장 하기 전까지는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갔었고, 혁신위원장 하고 나서는 이제 못 나가다가 제가 겪은 일을 하나를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혁신위원장 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출당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저는 결정을 그 홍준표 대표와 의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당에서 할 일이 아니고 바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만, 지나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사법소출을 하고 있고 탄핵재판소가 그것을 또 동의해주고 한 것은 잘못됐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파 정치 세력을 본인 스스로가 괴멸시키게 만든 장본인 아니냐.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 했으면은 그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탄핵으로 해서 본인이 감옥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서 왜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인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잘못된 과정으로 쭉 빠지게 되는데 그냥 몸을 맡겼느냐 하는 문제로 당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해서 출당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시점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11.6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날 때였는데, 출당 결정을 하고 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이런저런 아버지 때부터 제 우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계나 또 제가 평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 때문에 11.6 때는 자주 매년 가진 못해도 자주 가서 그 참배를 했는데, 그 출당 결정을 하고 나서 11.6 그 행사에 갔다가 태극기 부대로부터 제가 그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 참배도 못하게 끌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박정희 대통령 참배도 못하게 하는 것도 이거 일종의, 저로서는 하여튼 너무 지나친 이분들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에는 사실 저는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으로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많을 수 있고 그거는 저 의견이 엇갈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우파 세력이 집권을 해서 성공적인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한 거 아니냐.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장본인인데 정치적 책임을 져달라고 해서 그 정치적 책임의 최소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당으로부터 좀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우리라도 좀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으로 저쪽에 탈당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게 국회의원 숫자가 있어야 헌법을 헌법 개정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려는 걸 저지시킬 수 있었고 실제 저지가 쉽게 됐습니다. 그때는. 실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을 바꾸려고 했고 그 바꾸려고 한 게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120명이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회의원이 절대 협조 못하겠다고 해서 쉽게 끝났습니다. 지금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갖고 연방제헌법으로 가겠다는 게 이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1순위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온갖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자질이 부족하다, 뭐 역사의식이 너무 없다, 뭐 투쟁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120명 전체를 한 군데 모아놓은 게 헌법을 저지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힘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른당으로 갔던 국회의원들을 받기 위한 밑그림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을 결정을 했었는데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제가 이제 태극기 부대로부터 몰매를 맞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뭐 또 그 자리에서 내가 같이 또 싸울 수도 없고 해서 당하고 내려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면세점 앞에 뭐 동아 면세점 앞에 또 청계광장 앞에 대한문 앞에 서울역 앞에 나눠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통합이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도 통합이 안 되는데 우파 대통합을 해서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저 정치적 아젠다들에 대항하는 정치적 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게 정말 큰 과제입니다. 예, 저희들 시간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끝난 다음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이동국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광고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역사 교과서를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중심 인물이었던 주진호라는 사람이 지금 역사박물관에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닙니다. 주진호가 아니고 성공회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사 저쪽에 역사박물관. 예, 저쪽 광화문 거기에서 11시 반에 여기 이 회의실에 연락처 좀 주세요. 박선영 기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함 있어요? 불교 당시에 인민군 보고로 내가 나중에 연락. 16세 이하의 소년병 그리고 빨산을 거제 수용소에 넣었다고 해서 그게 전쟁 범죄라고 거기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틀린지 이걸 하는 11시 집회 오늘입니다. 그리고 12시에는 젊은이들이 하는 문재인은 기부왕 무슨 왕 해가지고 지금 파라디가 하고 되고 있는데 그걸 K-파티라는 청년단체가 그 바로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가 된 걸 광고로 잠깐 말씀드리고 저희들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우리 자유진영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그걸 느꼈어요. 이재수 사령은 이 문제도 있고 지금 이 앞에 우리 한변에 김태훈 변호사가 하는 200여 명의 법조인들이 우리 사법사 처음인 대법원 장부가 물러가라는 성명서를 했고 그 이전에
우리 권태우 장관이 계시지만은 415명의 예비역 장성이 우리 군사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했고, 여기 이재춘 대사님 계시지만은 외교관들이 시국성명을 냈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 지난 토요일에 봤을 때, 야, 이게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분위기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재인 퇴진을 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비상시국 국민회의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동복 선생님이 본인의 동창 친구 또 사모님의 그 친구해서 오늘 아침 730만 원을 저희 계좌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넣어주신 분 중에 반 이상은 자기 이름을 쓰기를 원하진 않은 분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이동복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그 이외에도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재일 원장 같은 분들은 그 회원들 모집을 몇십 명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복 선생님, 저희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제가 장관님 말씀드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조정을 해야 이 전체가 살아나요. 조금만 이따가 끝나고 말씀만 좀 끝나고 말씀하세요. 제가 1971년부터 한 20여 년간 남북회담에 참여했습니다. 그 72년 11월 달에 평양에 처음 갔어요. 평양에 처음 가서 주로 그때 제 직접 상대방은 전금철이라고 하는 자가 그쪽 대변인이라서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금철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선생,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은 민족 단결이 안 되죠.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국가보안법 시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한 전금철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북한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또 그중에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민족은 공산주의에서는 그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 배척의 대상이었지 그렇게 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71년까지 북한이 쓰던 정치 사전에 보면은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 막스 레닌주의에 배치되는 아주 그 봉건적 관념이다, 이렇게 매도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1972년 12월에 정치 용어 사전이라는 게 나오고, 그 전이 정치 용어 사전, 지금은 정치 사전이 되어 있는데, 그 정치 용어 사전은 전량 100% 회수해서 다 파괴했죠. 왜 파괴했냐면 거기에 세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70년대 들어와서 이놈들이 세습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세습이라는 말을 그 봉건 시대의 잔재라고 배척하는 이 해석을 한 대목이 걸리니까 그 정치 용어 사전을 전량 그 회사에서 파괴하고 그 대신 정치 사전을 내는, 지금 정치 사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세습이라는 말은 물론 안 들어가 있고 민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민족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전 인민이 공산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민족 단결이 이루어졌다. 근데 남에서는 그 미제의 이 반대 때문에 공산주의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단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족 단결을 하려면은 공산주의 탄압하는 것을 그만두고 공산주의 탄압의 원흉인 미제가 쫓겨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이 민족 단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자주나 평화나 민족 단결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해석을 바닥에 깔고서 우리한테 이제 주는 메시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때 이제 정금철이가 그 얘기해서 잠깐 뺑했어요. 뿅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 학창 시절에 논리학에서 배웠던 좀 뭐 배웠다기보다도 봤던 3단 논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금철한테 그랬어요. 야, 나도 얘기하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보자.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은 민족 단결이 안 된다.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된다. 그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내 말이 틀렸냐? 그랬더니 그놈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선전적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 내용을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과거 70년 동안보다도 박정희 정부 때부터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정면으로 대응하는 걸 피하고 그 대신 우리 쪽을 청맹관리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듣질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듣지 못하게 만드니까 우리 이제 해방 후 6개월을 거쳐서 상당 기간까지는 그 상황을 체험 세대로서 우리 노인네들은 알지만은 그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깜깜이가 된 데다가 음성체질화 돼가지고 거기에 북한이 말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공간 속에서 자라온 것이 지금 아까 유석준 교수가 말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왜 없느냐? 이 여론을 형성하는 문화적, 통신,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좌파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글을 써도 이것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안 되고 또 전달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능이 완전히 이걸 탄압하고 범죄해 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도 늘 동감을 합니다만 답답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어떻게 용돈은 재수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노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대가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은 아까 유석준 교수도 그 얘기했지만은 끝났어요.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선에 놔가지고 그 사선에서 그 사수의 역할을 자유한국당이 하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최고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아까 유 교수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은 개헌 문제입니다. 저게 틈만 있으면은 이 세력은 개헌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개헌은 지금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한 개헌은 안 되는 겁니다. 개헌이 안 되면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실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고 그것을 개헌선을 가지고 개헌 저지에 몫을 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까지 특기부대가 갈려있는 것처럼 박근혜 문제를 가지고 시야기야 해가지고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계속 가지고 개헌을 저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우리가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전체적인 상황은 좀 길게 보면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요, 내년 1월 20일 날 미 의회가 새로 개원합니다. 의회가 새로 개원하면은 하원이 민주당 의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상하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과거에 전통적으로 외교 정책은 상원의 장관 수역이고 하원은 외교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트럼프가 2020년에 재선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아주 비상신호가 올렸죠. 그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지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놀아가지고 이것을 선거에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난번 11월 6일날 중간선거에서 그 공화당이 2%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도움을. 그러니까 그 2020년을 놓고 민주당이 절대로 그 꼴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전가의 비도를 뽑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트럼프를 죽인다는 거죠. 지금 저 예산은 미국 의회에서 하원의 정관 수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데리고 희덕거리고 노는 것을 못하게 할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관계, 남북 관계도 상당히 이제 변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이용하고 김정은에 편승해가지고 국내 정치 여러 가지 이 판을 주무르던 것이 아마 금년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그 시각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그런 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하는 이 워크숍이라든가 비상국내가 지금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